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이어서 발생할까요? 이 질문은 좀 독특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말하자면 이 질문이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뀝니다. 이 질문이 사범계열의 학생들에게 도착했을 때와 현지 교사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학부모에게 도착했을 때 서로 조금씩 다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범계열에서 만나는, 대학교 강의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배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학생들은 잠깐 멈춘 뒤에 흔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혼자 공부했는데요 와 같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교육학에서 흔히 가르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다가 발생하더라도 이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배우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공부했는데요, 혼자 공부했는데요, 제가 알아서 했는데요 와 같은 생각을 하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도착한 곳이 학부모라면 학부모가 현재 집에 있는 아이들과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흔히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일찍 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핸드폰 게임 그만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학부모의 경험은 가르치면 배울까요? 에서 그럴 리가요? 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이 현지 교사에게 도착하면 조금 다른 답변을 합니다. 배우다를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배우다를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좋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혹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잘 가르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합의 속에서 교사들이 집중하는 것은 잘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궁리하고 있는 교사에게 가르치면 배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잠깐 멈춘 뒤에 그래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를 조금 복잡하게 풀고 나면 이 둘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흔히 말하는 인과의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서 만난 학생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뒤에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상관관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두 가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변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양의 상관이 있는 관계라고 하고요.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변했을 때 반대 방향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변할 때, 그럴 때 음의 상관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는 관계의 크기, 그러니까 한쪽이 변화했을 때 다른 한쪽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상관계수라는 방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관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제물로 그려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 두 개의 원으로 흔히 그리죠. 이 원에서 그 학생이 강조했던 것은 저 교집합입니다.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만들어내는 저 교집합. 우리 사범계열에 있는 학생, 미래에 교사를 지향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집중해야 하는 위치는 저 교집합이라고 그 학생은 강조했습니다. 교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계수를 어떻게 양의 상관의 관계로 만들고 상관계수의 크기를 키울지, 이것이 우리 교육계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달리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교육부 예산으로 개발해서 수학교육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알지오메스 사이트에 가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D 공간에 두 개의 구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그 알지오메스 사이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두 개의 주먹을 이용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가르치다입니다. 이쪽이 배우다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혹은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설명을 했던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제 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앞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시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혹은 공부를 좀 잘했던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의 뷰는 그 시선으로 보면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이 관계일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다입니다. 이게 배우다고요. 교집합이 아주 많습니다. 이 뷰를 보면 이것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예, 이것은 현재 교육계에 있는 교사나 혹은 교수의 시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D 평면에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과 달리 3차원 공간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그 벤 다이어그램에 얹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추가한 것은 시선의 주인입니다. 방금은 제가 손을 움직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개를 고정시켜 놓은 뒤에 시선을 움직이는 방법으로도 이 둘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D 평면에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과 달리 3D 공간에 만들어진 벤 다이어그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자 그런 컨텐츠이자 그런 교육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간 차원을 추가해 보자는 겁니다. 컨텐츠 혹은 교육 장치에 공간 차원을 추가해 보자라는 이 시도는 제가 제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한테 늘 과제로 주는 주제입니다. 공간 차원을 추가해 보자는 겁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2D 평면의 벤 다이어그램을 3D 공간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 차원을 추가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은 살짝 놀래고 긴장하고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간 차원, 그러니까 풍부한 현실의 3차원 공간을 2D 평면에 밀어 넣을 때 답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고흐가 그린 어떤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종이에 인쇄된 사진으로 꾸준히 봐오다가 실제 원화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그림으로 보았을 때 저기 구석구석 보이는 그림자를 검은색 물감으로 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화를 확인해 보니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유화 물감을 쌓아 올려서 빛이 어느 방향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그림자를 만들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흐는 아마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풍부한 이 현실의 3차원을 저 답답한 2D 평면에 밀어넣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뭔가 수를 내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흐는 유화물감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아쉬움, 그 답답함을 일부라도 해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부한 3차원의 현실 세계를 2D 평면에 밀어넣으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여러 우리가 지금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그 기술들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하게 되는 제안입니다.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흔히 요즘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죠. 교육의 컨텐츠와 교육 장치를 디지털 전환해야 하는 이유.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 경험을 N차원 공간에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흐처럼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천재들이 해왔던 시도를 이제는 물론 배워야 합니다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2차원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구의 시선이냐라는 질문은 제가 사범계열에 있는 학생들한테 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앞에 보여드렸었죠.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가입니다.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은 또 누구의 시선이고, 다양한 컨텐츠와 교육 장치를 3차원으로, 그러니까 공간 차원을 추가하는 시도를 하고 난 뒤에 시선의 주인이라는 그 요소를 그 컨텐츠에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합니다. 2차원 평면의 벤 다이어그램은 가르치다 배우다를 다루는 우리의 교육학에 어떤 착시를 만드는가입니다. 풍부한 현실의 3차원을 2D 평면에 밀어넣은 기호와 교육장치, 컨텐츠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문제를 탐구하라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곤 합니다. 지금까지 공간 차원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공간 차원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차원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 차원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노력을 기준으로 보면 공간 차원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네의 그림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그림. 이 그림 앞에 서서 저 버드나무 이파리를 멍청하게 쳐다볼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좀 선명하게 좀 그리지, 또렷하게 좀 그리지, 왜 이렇게 다 부서뜨려 놓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짝 깜짝 놀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지켜보면서 버드나무 이파리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버드나무의 이파리의 변화 그 자체를 그려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다면 나는 어떻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네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이파리의 그 변화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모네처럼 버드나무 이파리의 외곽 경계를 다 부서뜨리고 형태가 불분명한 형태로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저런 질문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모네는 시공간의 절단면, 정지 상태의 시간 혹은 시간의 변화 혹은 변화 그 자체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입니다. 컨텐츠의 시간의 변화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시간 차원을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한 요즘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교육청에서 2022년부터 학생들한테
디지털 단말기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말기가 학생들한테 도착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시도는 아마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특정 웹사이트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우리가 LMS라고 부르는 학습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교실에서 토론도 하고 학생들과 수다도 떨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디지털 단말기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음악 시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봤던, 인류라고 넓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이 봤던 시험은 음악 시험의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종이에 문제들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문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음악의 제목을 적고 이 노래의 작곡가는 그리고 1, 2, 3, 4 선택지에서 고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경험해왔던 음악 시험 문제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버전의 음악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 노래 제목이 있는 위치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들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음악을 듣고 문제의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곡가의 이름을 맞추는 거죠. 종이 지면에 멈춰서 있었던 전통적인 시험지와 달리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실행되는, 음악이 실행되는 이 두 개의 시험지의 차이를 이쪽을 시간 차원이 추가된 시험 컨텐츠라고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공간 차원을 추가하려는 시도뿐만이 아니라 시간 차원을 추가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 장치를 만들어내는 시도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로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 시도와 이 제안과 이 아이디어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 디지털 전환되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교육용 장치들을 디지털 전환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차원을 추가하거나 시간 차원을 추가하는 등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성취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책이 디지털 전환된다고 해서 종이책이 사라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종이책으로 공부를 하지 않게 될까요? 그럴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으로만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종이책으로, 어떤 것은 디지털 전환된 새로운 매체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저장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사용할 새로운 컨텐츠의 형식은 무엇일까? 이 질문과 이 아이디어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집중해 봄직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인지 차원입니다. 공간 차원과 시간 차원을 추가하는 시도는 여러 SF 소설에도 있고 과학에서 흔히 다루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지 차원을 추가한다는 시도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종이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책에 인공지능이 연결되면 이 종이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연결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냉장고가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연결된다면 AI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도를 저는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시도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해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인지 차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톡톡 플랫폼입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이 전망하고 있는 미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컨텐츠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에도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에 학생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자마자 아이톡톡 플랫폼은 그 학생한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 아이톡톡 플랫폼이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그 학생한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면 그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나고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스스로 막 자라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딱 학생한테 전하면. 아이톡톡 플랫폼에서 수학 시험 문제를 학생이 틀렸습니다. 그 학생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을 하는 전 세계 수학 교육계의 접근은 다음 문제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 문제도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들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추천을 하면 이제 나 앞으로 다시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한, 우리가 흔히 수포자라는 단어로 부르곤 하는 그런 학생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메시지를 그 학생들한테 주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고 한 번만 다시 공부해 보자 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면, 아이톡톡 플랫폼이 어떤 말을 그 학생한테 주면 그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앞에 가르치면 배울까요? 라는 질문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도를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또렷하게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학부모이고 저 역시 또렷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범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문제를 보여주면 됩니다와 같은 아이디어를 쉽게 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내주면 됩니다.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게임 기반의 컨텐츠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와 같은 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우리 인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왜 공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이 어른들이 기대하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에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무슨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좋겠어?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루고 이 프로젝트를 다루기에 그 적절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식물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저 사진은 그 보테니컬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처음에 저렇게
화분에 꽂을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고, 요즘은 흔히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부르는 그 키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분에 흙의 토양 습도를 잴 수 있는 센서를 꽂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에 측정된 값을 넘겨받는 아두이노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측정된 토양 습도의 값이 어느 값 기준값, 어느 값 이하로 내려가면 메시지를 보내라 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토양 습도가 기준값 아래로 떨어지는 그 시그널을 잡고 선택되어 있는 그 트위터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를 코드에 새겨 넣은 뒤에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흔히 코드를 새길 때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새기곤 합니다. 학생들이.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 2008년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판타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코딩 교육을 조금 받아본 초등학생 아이들이 실습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저 화분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주인님 말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까지 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시작해서 저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다양한 세대의 청중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너무 추워요, 주인님. 너무 더워요, 주인님. 먼지가 너무 많아요, 주인님. 햇볕이 너무 강해요, 주인님. 어떨 때는 너무 외로워요, 주인님. 그와 같은 말을 시키겠다는 학생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추가된 콘텐츠와 교육장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는 아직 또렷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집에서 자라고 있는 정말 하루 종일을 같이 붙어 사는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지 분명하지가 않고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그쪽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풀어보자는 겁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구글의 자회사, 정확히는 알파벳의 자회사이죠. 사이독 랩스라는 회사에서 그 캐나다의 토론토시에 미래도시를 만들 때 썼던 제안서 혹은 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 미래도시는 도시 구석구석에 아주 많은 센서들이 설치될 것이고 그 센서로부터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해석한 뒤에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 도시를 지능적으로 동작시키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그들이 제시했던 미래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구글의 자회사가 저 계획서에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습득한 데이터를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학생들한테 줄 거다. 그 데이터를 보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 도시를 설계하게 될 거다. 그들이 이 거대 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아이톡톡 플랫폼에도 아주 많은 데이터가 현재 수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쉽게 가공한 상태로 줘야 할 것이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복잡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줘서 이 거대 도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주겠다는 시도처럼 아이톡톡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한 학생들은 아마도 미래에 우리들이 만드는 교육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멋진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충분히 발달한 AI와 충분히 발달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준비되면 이걸 할 거야와 같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학생들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미래의 교육 장치를 학생 스스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아이톡톡입니다.